제 인구달 우리 하경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 일단 처음에는 그냥 뭐 제인구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있는지 이런 거였는데 음, 근데 저는 동물에 크게 되게 뭔가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지 않아서 제인구달에 뭔가 되게 짧은 그림책 같은 위인전 느낌을 보기만 했고 뭔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나 어떤 친구들의 인생을 담은 좀 자세히 다룬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 친구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읽기 전엔 친구들이 그냥 되게 뭔가 아무 약간 시련이나 문제 없이 되게 동물만 탐구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떤 문제도 생기기도 했고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뭔가 그런 어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점도 있었던 점이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또 한 가지 측면으론 친구들이 되게 과학적인 교육이나 되게 높은 지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과학 보고서를 써본 적이나 뭔가 과학적으로 되게, 처음부터 과학적 지식이 많거나 이랬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도 마찬가지. 제 인구달에 대해서 제 인구달 책이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보고서 저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지. 제 인구달 책을 펴볼 생각은 한 번도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 인구달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기억 남는 일 중에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아마 제 인구달이었을 거야. 제 인구달이 왔을 때 어떤 단체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그 단체가 욕먹은 거야.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너가 제 인구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 그리고 너의 그 커리어, 경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돈을 안 준다 이거였거든. 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엄청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어. 이른바 그 열정페이 하는 거냐.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 라는 그런 논쟁이 막 이렇게 붙었어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꺼이 그렇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보고서 좀 이렇게 놀랐던. 그래서 쟁구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벌어진 그 사건들 그런 부분들이지 쟁구달에 대해서 선생님 사실 전혀 몰랐던. 그러다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쟁구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난주에 선생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그 탄자니아에 갔더니 제인구달 박물관을 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되게 반갑더라고. 그리고 이제 쌤이 간 곳이 제인구달이 뭐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근을 이렇게 가게 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아기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구달이 여러 가지 실현 중에 이제 이른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어, 되- 아무래도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인식으로는 친구들이 뭔가 침팬지 연구하면서 좀 그래도 업적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침팬지 연구한 사람이 그 전까지 별로 없었으니까 뭔가 되게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돈을 되게 많이 받고 어떤 그런 연구를 진행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그 일을 하면서도 조금 돈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재정적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 일이
있으면서 연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 어려움의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뭐였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인구달이 맞닥뜨린 첫 번째 돈의 문제는 현재. 혹시 기억이 안 나? 아까 이제 하경이가 이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겪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겪는 어려움도 얘기했었잖아. 그럴 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뭐였어? 그, 일단 처음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성적이 높았지만 음, 어머니가 이제 제 힘으로 이제 음, 대학을 다니라고 해서 음, 대학을 결국은 안 가고 음. 다른 일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그거였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 못 대주겠다는 거잖아. 어?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라는 거였잖아. 근데 왜 그런 걸까? 음, 우리의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아? 음. 자녀가 대학 간다는데 부모가 그걸 뒷받 안 해준다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어때? 약간 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엔 약간 성적이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이라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음.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하게도 비춰질 수도 있고 뭔가 그럼 자녀에게 진정으로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진정으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긍정적인 측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또 어머니는 어, 이 제인에게 원한 게 조금 자주적으로 자신이 삶을 살아가길 원했을 거고 또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혼자 사는 법을 좀 배워봐라 이런 의도였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그 면만 놓고 보면은 부모를 좀 이렇게 뭐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부모가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녀를 후원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사실 그런 견해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아무리 그 제인의 나이가 성인이고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을 갓 졸업했는데 돈이 사실 없고 아무리 나이가 됐다고 해도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이는 성인을 넘었지만 아직은 자신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등록금을 대주지 않은 게 약간 조금 제가 제인의 입장이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평가할 때 하나만 뚝 떼어내서 평가하기 힘들고 그 향후에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제인구달과의 관계라던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특별히 제인구달에게 무책임해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어때? 그 부모와 그 부모와 제인구달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약간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어머니는 제 힘으로 대학을 다니기 원했기에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다는 구절을 보고 어 약간 어머니가 제인이 혼자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했는데 음.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갈 때 어머니가 같이 가기도 하고 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 보고 조금 약간 혼란이 온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엔 이걸 보고는 어머니의 가치관이 뭔가 이러신가 보다. 제인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이따가 또 아프리카에 갈 땐 어머니가
진짜 약간 조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바로 같이 가기로 하는 걸 보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그 엄마가 아이 그 무책임해서라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가 뭐 무책임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음, 대학을 니임으로 가라고 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음,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경제적으로 그 재인이 대학을 갈 시기에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문화의 차이. 음. 우리나라와 영국? 제2부대 영국이었나? 아, 그 네.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까지 책임을 지잖아. 근데 서양 문화 속에서는 아이가 어쨌든 뭐야? 자기가 독립적으로 뭐 아르바이트 정도 벌고 학비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기가 벌어서 다닌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 속에서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음, 그런 점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제인구달이 혹시 몇 년생인 줄 알아? 어, 이게 대충 몇 년생이야 이 사람이? 그런 게 나오나? 1934년. 1934년생이야. 1934년생이면 그 당시가 이른바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성의 교육 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일반화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자가 대학 교육을 간다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당시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제인구달이 그 처음에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침팬지 연구와 관련돼서는 제일 처음에는 그, 어, 그 취업 상담을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자 이제 그 비서 교육을 받은 음, 다음에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정실에서 일자리를 얻고 음. 그런 식으로 계속 약간 일을 하면서 돈을 그렇지. 그래서 처음 제인구달이 어쩌면 그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비서로 이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에게 그 뭐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꿈꾸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봐야 될까? 어쨌든 가장 큰 결정적인 기회가 선생님 두 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와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 플로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음, 아프리카 그 케냐에 부모님이 농장을 사서 놀러 오라고 그렇지. 하는 바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누군가도 제인 구달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동물을 좋아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지. 근데 제인 구달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야. 그럼 단지 우리가 이걸 운으로 볼 거냐? 음. 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야, 또. 왜? 그 친구가 왜 제인 구달에게 그걸 제안, 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제인 구달에게 제안했을까? 동창도 그 제인이 편지를 줄 정도면 조금 친한 거였을 텐데 친하면 제인이 동물을 좋아하고 뭔가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았어요. 그렇지. 제인 구달이 동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그런 열망을 늘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인 구달에게 준비돼 있었고 그런 곳에 기회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하경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경이 네가 꿈꾸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너 힘으로 물론 이룰 수 있어. 너 힘으로도 주체적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체적으로 혼자 그것들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열망하고 열망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의지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 준 거지. 어쨌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게 된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오히려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더 중요한 만남은? 그다음에 그 루이스가 그렇지. 루이스 박사와의 만남. 만약에 루이스 박사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과연 제인 구달이 가능했겠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루이스 박사와의 만남이 사실은 상당히 제인 구달에게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제인 구달에게 루이스 박사의 만남은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어 원래 사실 이 그 제인이 루이스 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클러를 만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가서 비서 일을 했을 텐데 음, 루이스 박사를 만난 다음에 이제 루이스 박사가 제인의 이런 동물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를 하고 이제 어 루이스 박사가 제인에게 여기서 비서를 하면 어떠냐 이러면서 아프리카에 이제 그 일자리를 얻고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루이스 박사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또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제인 구달이 동물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니까 루이스 박사와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이제 루이스 박사 입장에서도 루이스 박사는 자기가 이제 동물을 연구해 가는 어떤 그런 분에서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바로 제인 구달을 높게 평가한 거지. 그 제인구달을 발탁한 거고 그게 제인구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제인구달이 침팬지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음. 그 제인구달이 처음부터 내가 침팬지 연구하겠다고 선택한 거야? 어, 그건 아니지 않. 그 프로젝트가 없었더라면 제인구달과 침팬지의 만남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거고 이거 물론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침팬지 연구가 갖는 의미가 뭐야? 음, 침팬지 연구가 그 전에는 많이 발전하지 않은 약간 미지의 세계 이런 느낌. 그렇지. 바로 미개척 분야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미개척 분야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장점은 일단 어떤 거를 하든 큰 발견이고 또 음, 약간 경쟁자가 적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단점은 이제 아, 약간 이게 그 블루 오션, 레드 오션이랑 똑같은데 어, 단점은 이제 음, 참고할 수 만한 것도 없고 또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그렇지. 위험 요소가. 맞아, 맞아. 그 하경이가 그런 점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잘 짚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독서교실, 독서교육 이런 것들이 선생님 처음 이걸 시작한 게 한 30년 전이거든? 근데 그런 개념, 독서교실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랬어. 그런 그 국어, 영어 뭐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고 뭐 뭘 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독서교육이라는 게 뭐예요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어린이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염 역시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이게 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독서의 중요성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어. 쌤이 일을 시작한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쌤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인구달 역시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 제인구달이 그럼 그렇게 운이 좋아서인 거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서 제인구달이 성과를 낸 거야. 음. 제인구달이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제인구달의 성공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제인구달이 낸 가장 큰 성과는 뭐야? 가장 큰 성과는 그 차, 침팬지랑 음. 이런 동물들의 가까이 이제 인간이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거의 처음 보여준 그렇지. 큰 성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면의 평가가 있는 거지. 지금 음. 하경이가 말한 대로 침팬지에 근접함으로써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견해도 있었던 거야. 어, 약간 침팬지가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 개입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뭐, 또 먹이를만으로 본다면 인간이 먹이를 제공했을 때 원래 자연에서 먹이를 얻어야 되는 침팬지에게 과연 좋은 영향일까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의 주류의 연구 방식,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접근이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것들이 상당히 비판의 요소가 되었던 그 부분을 볼 수 있어. 하경이는 어떻게 판단해? 이런 방식, 제인구달의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일단 위험 요소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자연에 개입했을 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모두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게 어쩌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지만 약간 되게 큰, 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큰 발견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인간과 동물을 원래는 친해질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다가 인간도 침팬지랑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인간이 다가가도 침팬지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먹이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게 보여졌지만 이 단점으로 보자면 이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을 때 뭐 제이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또 소수의 인원이 이 침팬지에게 다가가고 또 이런 먹이의 양도 굉장히 조절을 해가면서 자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엄청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보고 자신도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좀 무분별하게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진짜로 자연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좀 한다면 자연을 해치지 않을까? 또 먹이를 그냥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자연을 해할 수 있어서 만약에 제인처럼 좀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한다면 조금 좋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과정이겠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 그렇지. 어쨌든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인구달이 그 침팬지와 관련돼서 어쨌든 그 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계에 어쨌든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는 그 부분들이 바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할 수 음.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낸 거잖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들이? 원래 인간의 정의를 저희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뭐 이성적 존재 뭐 이런 것과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도구적 존재. 인간 이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게 인간의 의미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 다른 동물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정의가 그렇게 쓰여진 것인데 만약에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특징이고 그리고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나 이런 토픽이 생기는 되게 중요한 발견.
그렇지.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측면은 없을까? 지금 말한 대로 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어쨌든 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슈가 되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침팬지가 어,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떠한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 인간으로 전 아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잖아.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러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위대하다. 그러니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일이. 이런 식의 논리 구조란 말이야. 근데 그 논리 구조의 첫 번째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음. 인간만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침팬지도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렇다면 인간이 왜 동물들을 뭐 해야 되는데? 지배해야 되는데? 라는 정당성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누구야? 제인 구달의 연구 중에 어쨌든 동물과 교감을 나누잖아. 감정을 나누잖아. 그리고 그들, 침팬지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 관계라든가 막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 그런 것들 연구하게 되면 인간들과 아주 뭐한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동물을 지배해야 된다. 동물을 인간 아래 두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뭐야,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불렀거든? 정상, 비정상? 근데 지금은 정상, 비정상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비, 장애인과 비장애. 비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혹시 부르는 거 들어봤어? 네.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명명이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 어떤 그 상하의 개념이야. 근데 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면 평등의 개념이야. 그렇죠.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에서 대등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그러한 부분들에서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동물들도 감정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명들이, 어찌 보면 인간들이 동물을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또 논거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학경이가 말했던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한 정의 자체가 흐트러지는 새롭게 정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제인구달이 업적을 낸 거란 얘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제인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어요. 왜 선생님이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 그냥 동물 연구하는데 뭘 결단까지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제인구달이 그건 분명히 결단이다라고 얘기한 이유. 일단 이런. 침팬지를 연구하는 환경이 어땠어? 아, 환경이 안전하지도 않고 음, 또 약간 외부와 단절된 그렇지. 곳. 안전하지도 않고 외부와 단절돼 있으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문명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난방 그 샤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 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식 먹는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인구달이 침팬지 연구하러 가는 것은 거의 야생에서 뭐해? 그 뭐야 그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 아니야. 캠핑 수준 아니야. 캠핑.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그거를 자기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거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데 그거를 제인구단이 내가 하겠다 한 거야.
그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경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유명해지고 싶어. 어? 뭔가 큰 거를 얻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쉬운 일, 이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워. 어렵지, 어렵지.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것, 하기 힘든 것, 그거를,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성취해냈을 때, 그럴 때 사회적인 존경이 따르는 거지. 바로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제인구달이 그걸 의식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의식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인구달의 뭐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비결을 우리가 뭘로 찾을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제인구달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지점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어떤 그 박사가 연구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주잖아. 네. 그 직원으로 사는 거지, 그냥. 그럴 때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루이스 박사가 갖는 의미는 제인 구달은 연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이 루이스 박사가 이른바 마사지 했다고 그러는데 루이스 박사가 다시 이제 학계에 보고되는 양식이 있는 거야. 그걸로 자기가 이제 그 뭐 하는 거야?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함으로써 제인구달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 제인구달이 아무리 연구를 해서도 제인구달의 이름으로는 발표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건 루이스 박사의 업적이 되는 거야. 음. 근데 루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많거든.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야. 네. 대학원생이나 음. 이런 사람들 그 뭐야 랩 그 연구실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연구 다 한 걸 갖고 이제 교수님이 물론 이제 연구 방향 설정하고 연구 자금 끌어오고 지시하고 그다음 결과 정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야, 매니지먼트를. 그래서 그 결과를 내는데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 음. 그 밑에 사람도 잘 인정 안 해줘. 그 심지어는 밑에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뺏어갖고 막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루이스 박사는 어떻게 한 거야? 죄인이 응, 존중해가지고 연구를. 응. 아, 잠깐만요. 기회를 줬는데 아, 제인구달의 이름으로는 그 데뷔를 할 수 없잖아. 네. 또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제인구달에게 제안을 하잖아. 네.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아, 학위 따라고. 네. 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위를 꼭 따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그 선생님 딸이 예전에 중국에 가고 학교를 다녔었어. 그 중국어를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그 시험 있는 거 알아? HSK인가 무슨 중국어 시험 있는 거 알아? 네. 뭐, 우리 영어 뭐 토플 토익 있는 것처럼 중국어 그 저기도 있어. 그 시험도 있어. 근데 능력 그거 시험. 보기 싫다는 거야. 그거 보려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하느니 차라리 난 중국사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얘기하고 중국사 음. 하나 더 읽고 그게 훨씬 더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지. 그 시험 뭐하러 보냐는 얘기야. 어? 그 시험 보는 건 무슨 쓸데없는 낭비라는 거야, 낭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아, 그 시험을 안 보면 아무리 중국을 잘해도 아무도 중국을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자기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 사실은. 뭐 만나서 막 저기 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애를 안 만나지. 음. 그냥 사람들은 뭘 보고? 자격을 서류. 보고서, 아, 애가 이 정도 실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의미냐? 석사하고 박사 학위를 따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쪽 공부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분야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래. 그리고 그 분야의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그러한 그 용어라던가 연구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말이 통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 근데 쌤 처음에 그걸 몰랐어. 왜 석사라고 박사라고 뭐 그러는지. 근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리정돈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야. 우후죽순이 안 되고. 어?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제인 구달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과정에서도 루이스 박사가 제인 구달이 박사학위를 따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지. 음, 그 읽으면서 느꼈어? 네. 제인 구달이 차분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 남들 몇 년 다니는 거를. 근데 제인 구달은 어떻게? 해? 어디 갔다 다시 학교 다녔다가 어, 왔다 갔다 하잖아. 음, 그리고 막 논문도 막 나중에 내고 막 저기 하잖아. 음,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루이스 박사가 다 조정해 주잖아. 아, 이 사람은 이런 실력이 있고 뭐 해야 되니까 학위 그러니까 학위를 따기 위한 과정을 최소화한다. 나쁘게 말하면 반칙이야. 음, 그렇잖아. 남들은 다 몇 년 거쳐서 막 하는 일들을 얘는 중간에 내리 꽂아가고 심지어는 대학원 가려면 뭐야 대학부터 다 졸업을 해야 되잖아. 관련 과 졸업해서 뭐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근데 루이스 박사가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해서 갖다 꽂아놓은 거 아니야, 지금. 음. 나쁘게 보면 반칙이지, 나쁘게 보면 반칙이지. 특혜지, 특혜. 어? 그런데 어쨌든 루이스 박사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 마리 퀴리?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도 사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 음, 물론 퀴리 부인은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 그 학계가 여성 과학자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 퀴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원래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음, 마리 큐리가 이제 그 라듐 연구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마리 큐리의 연구를 보고서 이게 그 전망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기 연구를 접고 마리 큐리 연구를 같이 한 거야. 근데 그게 마리 큐리 이름으로 발표가 안 돼. 남편 피에르 큐리 이름으로 발표가 돼.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리 큐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 덕에 거기에 이름 하나 더 얹은 거라 생각해. 근데 음, 마리 큐리는 얼마나 열받아. 자기가 연구를 해서 남편이 도와서 얘기한 건데 세상에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과거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책에는 그런 얘기는 특별히 많이 안 나오지 않아. 이 제인 구달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많이 나오진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 루이스 박사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또 상당히 아,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이 책이 보면서 좀 이렇게 뭐야 선생님이 충격적이었던 건 그 루이스 박사와 제인 구달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나온 그 부분 알아? 기억나? 네. 루이스 박사가 왜 제인 구달을 택했는지? 주변 왜? 사람들 평가가 어땠다는 얘기 나오는 거 기억나 아, 혹시? 네. 뭐 어떤 내용이야? 그 루이스 박사가 원래 응, 아, 그 약간 바람둥이로 알려진 사람이라서 응, 제인에게 탐험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루이스 아내 메리가 응, 다른 애도 데리고 가라고 응. 질리언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그렇지.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루이스 박사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막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과 제인 구달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인 구달이 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제인 구달이 사진 보면 있지만 음, 제인 구달이 되게 저기 하다는 거야. 미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인 구달의 성공에는 제인 구달의 미모가 크게 작용했다. 라는 평가를 하는 거야. 제인 구달이 이쁘니까 그 루이스 박사가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것들. 재행구달이 이쁘니까 대중들이 재행구달에게 환호한 거 아니냐라는 음. 어떤 그런 평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약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루이스 박사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감정이 있어서 얘 데려간 것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와는 약간 별개로 제인이 한 업적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게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영향이 그 제인이 지금까지 했던 뭔가 업적을 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큰 그 영향이 있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격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여성을 모욕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공을 하면 여성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뭐해? 외모나 이런 걸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남성의 시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인 구달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고 제인 구달의 개인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다는 거야.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 그래서 여성의 성공을 여성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아까 하경이도 조심스럽게 그런 면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뭐라고 이렇게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놓고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인데, 그 것들이 사실이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 언저리에는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 그래서 여성을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남성 패권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번, 어, 잘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제인구달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인구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루이스 박사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독립하게 되지. 독립적으로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돈도 이제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인구달이 돈을 구한 루트가 몇 가지가 있지.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어. 지원을 받아 그 프로젝트를 따는 거예요. 음, 프로젝트를 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 교수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프로젝트를 잘 따오는 거야.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잘 따와서 그 돈이 있어야 저기를 꾸려. 그 연구실을 꾸릴 수 있고 대학원생들 학비 줘가면서 약간의 월급 줘가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음, 그래야 또 그 연구를 통해 또 성과를 내야 또 그 다음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못 따와. 돈이 없어. 연구실을 못 꾸려. 연구실을 못 꾸리니까 뭐해? 연구를 못 해. 음, 연구를 못 하니까 성과가 없어. 성과가 없으니까 또 프로젝트를 못 타.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 그때 악순환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어.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하고 둘 다 국립대거든. 나라에서 온 대학이거든. 근데 연구비를 어디다 더 많이 줘? 연구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중에서 어디다 연구비를 더 많이 줘? 카이스트 카이스트. 너가 생각하면 어디다 많이 줘야 돼?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중에 연구비를 어디다 많이 줘야 돼? 연구비를요? 연구비를 너가 저기라면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중에 어디다 많이 줄 것 같아? 카이스트요? 카이스트에 왜? 그러니까 더 과학적으로 굳이 카이스트가 더 과학적이고 속도하는 데 많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카이스트의 연구비가 많이 가니까 연구진을 잘 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연구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음, 충남대는 연구비가 별로 뭐 하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연구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낸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카이스트가 연구를 잘하니까 연구비를 많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게. 연구비를 많이 줘서 연구를 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약간,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별개 얘기였고 제 인구달이 그래서 아까 하경도 얘기했는데 방송에 어 출연하는 대가로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또 진행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것들이 양날의 칼이었어. 양날의 칼이었어. 방송에 나가는 것들이 왜? 어떤 문제가 있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응? 아, 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 내셔널 지오그래피 입장에선 돈을 줬으니까 빨리 사진을 받아서 발표를 하고, 음. 인들이 결과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제인이 사진도 안 보내고, 그럼 제인이 불성실하고 제인이 계약 위반이야? 네가 봤을 때는? 아니야, 루이스가 어. 약간, 어, 사실 음,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음, 뭔가 이걸 한다고 했지만, 좀 무리였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침팬지랑 음. 에게 이런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무리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루이스가 조금 진실에 왜곡되는 조금 과장하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그렇지. 방송국에서 돈을 줄 때는 그림이 필요한 거잖아. 네. 그 방송에 내보낼 만한 그 쉽게 말해 연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방송국도 먹고 사는 거잖아. 음, 그 돈 괜히 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개인 구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연출해 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또 그 제안을 거절했다가는 또 뭐야? 돈이 끊기는 거지. 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야. 프로젝트를 따올 때도 마찬가지야. 프로젝트를 따올 때도 그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기관이 순수하게 그냥 너 연구해라 라고 돈을 주는 기관이면 좋지. 근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지. 기업이 그 자금을 댈 때는 그 자금을 대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거에 맞는 연구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저기를 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거에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강의 그 보를 막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갖고 그 이슈가 있거든. 음, 음, 보를 막아서 강물을 막아서 강물을 채울 거냐 아니면 그 보를 흐르게 할 거냐. 근데 그 전 정부에서는 보를 없애야 어? 물이 잘 흐르고 그래서 환경이 좋고 막 그런 그 연구 용역 결과가 음, 나왔거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지금은 그 보를 쌓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보를 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는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내. 음, 그러니까 같은 연구를 했는데 어? 어떤 정책을 발주하는 사람의 입장이 보를 찬성하는 사람이냐, 보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져.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과연 이 연구가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이라는 부분들이 중립적일 거라 생각하잖아. 그 때로는 그것들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더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뭘 연구를 내. 이 물질이 유해인가 유해하지 않은가. 근데 기업의 이익에 뭐야? 반하는 연구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 왜? 기업 입장에서 연구했는데, 어, 오히려 이유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면 그 연구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물을 늘 살펴볼 때는 그 연구에 돈을 누구한테 받았나를 같이 봐야 돼. 음, 그 배경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해하지 말 것 같아.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막 데이터를 왜곡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고 그러진 않아.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 속에서 뭐
기본은 있다, 기본은. 기본 자체를 흔들리고, 그거는 정말 그 연구자로서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그 돈을 마련해 나가. 그 다음 방법은 또, 재인구단이 그나마 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 쌍둥이. 책을 쓰지, 재인구단이. 아, 네. 책 출판에서 뭐 인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동시에 재인구단이 강연을 다녀. 네. 재인구단이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데, 강연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 강연을 여기저기 다니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 일단, 음, 침팬지 연구를 하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도 보내면 흥미가 있는 사람이 뭐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또, 지금 하경이가 두 가지 한꺼번에 다 얘기 잘했어. 아,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한 거야. 하나가, 강연을 다녀서 침팬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침팬지에 대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알리는 의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의 침팬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 교육의 역할. 근데 그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펀딩, 각 개개인들의 그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다수의 후원을. 그렇게 됨으로써 연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강연을 제인구달이 전 세계를 부지런히 다니는 것이 갖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네. 문제점 있어. 전 세계로 다니다 보면 어, 그 bombe 어, 지역에서 침팬지를 볼 시간도 적어지고 또 연구를 하려고 펀딩을 다니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못하는.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자기가 결국은 연구소를 떠나서 자기는 돈 벌러 다닐 때 쉽게 말하면 강연 음, 다니면서 돈 벌어 와야 돼. 그럼 그 돈 벌어 와서 연구소를 유지하는 거야. 연구소를 유지 발전시키는 거야. 또 연구를 제대로 잘하려면 연구원을 많이 둬야 되잖아. 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연구원을 많이 두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돈이 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돼. 어?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은 과학자가 과학 연구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야.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안에 메커니즘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뭐,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 하경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함께 같이 했고, 또, 하경이, 어떤 얘기? 또 하고 싶은 응, 거는 여기서 그 약간 제인 이 이제 잠깐만요. 그 아, 제인이 그 곰베에서 그 미국 그 납치 사건 이후에 음, 학생이나 직원이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약간 그 제인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 그 침팬지가 인간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패션이란 침팬지와 이제 죽여 먹는 모습이 관찰되고 결국 침팬지의 약간 부정적인 또 좋게 비춰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제가 제인이라면 이런 침팬지 폭력성에 관한 보고서를 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침팬지 펀딩도 받고 좀 연구를 사람들에게 좋은 연구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침팬지가 아주 착하고 또 도움도 많이 될 거고 또 그렇지. 좋은 동물이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인이 연구 결과 속에서 얻은 거는 어,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를 죽여 먹기도 하고 애기 침팬지를 먹기도 하고 뭔가 폭력성이 좀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 연구 결과에 과연 발표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까 앞에서 그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건 역시 제인 구달이 예상치 못했던 그 삶에 있어서 그 우연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우연적으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토대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경이도 하경이가 너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쩌면 또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뭐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면 뭐 하경이가 무슨 뭐 되게 중요한 콘서트를 하게 돼갖고 막 너무 흥분되고 야 내가 여기서 콘서트 성공만 하면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중지 뭐 이렇게 버리면 인생 완전히 꼬이는 거지. 그런 일들이 우리 어떤 그 인생, 근데 그러한 그 시련이 왔을 때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진짜의 어떤 그런 실력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그 내일 말할 진실,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진실을 과연 말하는 게 정말 좋은 거냐. 지금 아까 루이스 박사도 펀딩을 끌어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과장되게 뭐 거짓말을 섞어서 뭐 일단 돈 끌어오는 것 자체 그 연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연구를 계속 하는 게 그게 진실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유보된 진실. 어? 이랬던 거지. 근데 제인 구달 역시 그런 점에서 지금 학위가 말했듯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야. 내가 애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내가 이미 상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진실. 근데 밝혀진 진실이 다른 진실일 때 그 밝혀진 진실을 그대로 내가 잘 받아올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아까 하기가 말한 대로 근데 그걸 또 외부에 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인 건가? 아니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을 것인 건가에 대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 그 뭐냐, 하경이 너 입장은 뭐야? 어, 저면 약간 보고서를 싫진 않았을 거 이렇게 폭력성을 약간 일부 침팬지는 뭐 폭력적이기도 하다 이것도 인간과 닮았다 이런 약간 면으로는 쓰일 수 있겠죠. 뭐 침팬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발표는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라면 제가 연구하는 이 연구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고 그런 소중한 연구의 이미지가 사실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동물인 침팬지의 이미지 또한 되게 나빠질 수도 있는 이런 연구 결과를 과연 나라면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이렇게까지 중점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인을 보면서 제인이 그 처음에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반대한 비평가에게 신경을 안 쓴 것처럼 진짜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한 일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연구자가 어때야 되는가, 연구윤리는 어때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어쨌든 하경 얘기를 듣고 보면, 하경이도 이제 이른바 목적 지향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논쟁이야, 논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목적이 좋다라면 수단이 좀 바뀌어도 목적을 위해서는 그 희생되는 건가.
반면에 또 어떤 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어떤 목적도 소용없다. 수단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 절차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목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학경에 마찬가지로 목적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좋다라면 거짓말이나 뭐 이런 유보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야 된다. 사기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드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그런데 언제까지 가릴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언젠가 다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한 마음, 욕심 때문에 당장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걸 길게 보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요즘은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고 음,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어쨌든 학경의 처한 상황과 쌤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가 뭐 맞다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주에는 책이 세계 시민 뭐인 것 같던데 잠깐만.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가서 교회 가서 연습하고 왔어? 오늘 오후에 해요. 오늘은 오후에. 그래서 오전에 좀 느긋했어? 비올라 했어요. 했어? 그래,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